네, 성공투자 오증시 2부도 긴급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보고에 즉각 보복 대응을 나선 중국을 향해 상호 관세율 125%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둔 미국. 이렇게 극으로 치닫는 미중 치킨 게임 그 면면을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중국이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미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고했던 수준인 34%가 아닌 84%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미국의 104%의 중국도 지금 전방위 보복에 나선 조치라고 풀이가 되는데, 자, 이렇게 극으로 치닫는 미중의 갈등, 지금 어디까지 가야 이 싸움이 좀 끝이 날 거라고 봐야 되는지 전반적인 지금 현황을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관세 전쟁은 뭐 거의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60% 때리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120% 했으면 2배를 때렸으니까 공약 달성한 거고. 근데 뭐 재미난 것은 중국은 그렇게 때렸으면 이제 뭐 손을 들든지 이래야 되는데 무덤덤해요. 그리고 미국이 때린 것하고 똑같은 폭으로 계속적으로 같이 보복 관세를 때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 이유는 아마 중국이 지금 두려운 것은 트럼프나 미국의 관세가 아니고 14억의 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압박에 굴해서 손을 들었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외면, 체면. 이제 중국은 이 체면에 목숨도 건다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번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 80%든 120%든 이것은 그 정도 관세율이면 어차피 수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차피 못 먹는 거 거기다가 이제 약한 모습 보일 필요가 없다. 이제 그게 지금 중국이 미국과 똑같은 형태로 이제 보복 관세를 때리는 배경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이 말한 6가지 조치를 상무부에서 공식 발표하지 않고 SNS에 지금 대응 조치 리스트를 공개한 것인데, 중국이 우회적으로 준비 상황을 알리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국채를 갖고 협상 카드를 내밀지, 중국의 스탠스가 좀 어떻게 뚜렷하게 잡힐까요? 그래서 그거는 뭐 SNS로 했든지 공식 발표를 했든지 그거는 뭐 똑같은 결과고요. 그걸 일부러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 SNS든 뭐든 맨 끝단에 보면 우리는 그 미국과의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 요렇게 이제 줄을 달아놨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협상하고 싶다는 이제 강한 의지의 표현인데 그걸 맨 앞줄에 쓰면 이제 항복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 다 하고 밑에다가 이제 조그맣게 자막으로 사실은 넣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뭐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당연히 그 협상을 하고 싶다는 걸 이제 전쟁 초기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요구사항이 뭐냐, 이제 그게 아직 사실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뭉뚱그려서 무역 적자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30%, 80%, 뭐 100%, 120%를 지금 때린 것이 그럼 뭘 얼마를 줄여야 되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협상을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의도를 이제 내비친 거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렇군요. 협상의 의지가 반드시 분명히 지금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면 미국은 지금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상호 관세를 유예하기로 밝힌 상황이잖아요. 자, 중국과의 전면전에 더 힘을 싣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더 강하게 협상을 유도하는 건지 궁금한데, 이 와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정말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것은 진짜 협상을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기분 따라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신뢰할 수가 없는데 지금 왜 갑자기 이제 뭐 대통령의 말이라는 것은 무게가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얘기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또 말을 바꿨어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다가 이제 중국 빼고 나머지는 유예. 거기에 중요한 배경은 제가 볼 때는 미스터 머니가 이제 그 경고를 한 것. 그래서 주가가 12% 폭락을 하고 금리가 이게 폭등을 하는 그 상황이 이제 트럼프 정부로서는 스탠스를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0일 유예 기간을 두고서 이제 뭐 다른 국가들과는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그건 이제 일거양득인 것 같아요. 시장을 달래기 위한 의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효과, 이제 집중을 이제 나한테만 한다,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 전면전에서 부분 전쟁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안도 랠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액면들어 믿을 수가 있냐? 90일 동안 이제 없던 걸로 할 거냐? 그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반등을 폭락 다음번에 반등이기 때문에 반갑긴 하지만 이거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언제든지 돌발 변수 나올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속성은 이제 한 놈만 패라. 시범 케이스로 이제 뭐 본을 보여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도 누가 이제 첫 번째 먹잇감으로 등장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아직 결론은 아무것도 안 나고 오히려 이제 스타트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아무것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일촉즉발 어떤 상황이 더 펼쳐질지 모르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또 중국이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지금 중국 경제가 위안화 약세 전략을 좀 써도 되는 상황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은 중국의 환율은요. 이게 시장 환율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중국이 무역수지 흑자가 9,900억 불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이제 흑자가 났는데 뭐 외환보유고가 한 3조 1, 2천억이면 그 정도 돈이 들어왔으면 환율이 뭐 30%는 절상이 돼야죠. 이론상으로는. 근데 오히려 중국은 환율을 절하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중국은 환율을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환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이제 위안화가 조금 더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의도가 깊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미국 정부가 아마 관세 다음번에 요구사항이 환율이 될 것이 높고 환율을 절상해라 할 건데 먼저 선절하를 해놓고서 협상을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절상할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그거 정도로 봐야 되고 중국이 뭐 최근 뭐 3년 동안의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6.2에서 7.2까지 한 16%가 절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랬냐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이제 배경이 있어서 환율 절하를 시킨 거죠, 의도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저런 뭐 50%든 100%든 관세를 맞게 되면 대미 수출이 0이 되면 수출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럼 그것의 보완을 내수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내수에서 하려고 하면은 환율 절하는 독입니다. 그래서 환율 절상이 이게 내수 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미국도 아마도 이제 환율 절상을 요청을 할 건데 그게 과도하지 않다고 그러면 중국은 수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체면도 세워주고 자기네 내수 경기도 이제 부양하게 되는 그래서 아마 협상에 테이블에 환율이 다음번에 오를 것 같은데 거기서 폭이 얼마나 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환율을 절하나 절상을 했을 때 큰 충격을 받지 않겠냐는 물론 충격은 있지만 과거와 달리 중국의 수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한 17%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수 시장이 훨씬 큰 거네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거기 한 15%예요. 그래서 전체 GDP에서 영향이 한 2.8% 미국으로 수출이 0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게 대폭 떨어졌기 때문에 이 환율의 영향이나 수출의 영향이 과거하고는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아졌다. 제한적이군요. 그 이미 뭐 8년 전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8년 전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이제 중국이 뭐 속된 말로 쫄아서 바로 이제 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기색을 내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런 경제 구조의 변화, 수출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요소도 꼽아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위안화 약세 전략을 쓰니 환율도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원화 가치도 이제 위안화와 동조 현상을 보이니까 원화 가치도 또 따라서 약세 현상을 보였는데 이 같은 현상이 오늘은 좀 일시적으로 좀 일단락되긴 했지만 환율의 영향에도 좀 큰 움직임을 줄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근데 보세요?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과거는 우리나라가 중국 환율을 같이 움직였어요. 네. 근데 그것이 무슨 특별한 연관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국과의 그 경제적인 연관성이 너무 높아서
펀더멘탈 때문에 그게 같이 연동이 된 것이고 또 과거에는 우리 최대 무역 흑자국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돈이 바로 환율에 영향을 미쳤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자금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사실은 봐야 되고 오히려 지금 한국의 환율은 무역에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충격보다는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여기서 팔고 나가는 것에 그 영향이 환율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부터는 경제적인 무역에서의 변화의 충격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중국과 같이 움직인다. 이것은 조금 과한 해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위안화와 동조 현상을 보이는 원화보다는 조금 외국인이 움직임, 전반적인 우리 시장을 외국인이 어떻게 좀 팔고 그렇습니다. 사냐, 그것이 더 큰 흐름을 그렇습니다. 좌지우지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자 그렇다면은 국채에도 한번 집중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것이 진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지, 미 국채 매각을 뭐 위안화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쓸 전략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이 미 국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미 국채 보유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과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중국은 그 사이 2021년부터 내리 3년 동안 저 빨간색 줄이 저것이 라인 차트가 비중인데요. 이게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밑에 파란색 막대가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 보유량인데 보면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중국은 그보다도 훨씬 전부터 계속적으로 줄이고 그러네요. 있는데 그 비중이 얼마가 되냐면 한 9%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발행한 국채를 외국인이 보유한 것 중에 그중에서 10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이 크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전체로 보면 뭐 외국인이 갖고 있는 그 비중이 뭐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한 7,600억 달러 되는데 그걸 통째로 다 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강에다가 큰 돌 하나 던지는 정도 효과? 이제 그런 정도고 그것의 이펙트는 아마 금융시장에 심리적인 이펙트로는 작용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네. 막상 액션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그게 저거 팔면 위안화가 뭐 절상절하가 되고 미국의 금융시장이 되고 혼란이 난다. 이것은 너무 과장돼 있습니다. 네, 팩트를 진짜, 체크해 보면 네. 그 영향은 미미하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미국 국채 외국인의 보유액 추이를 보니까 중국의 비중이 정말 적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전에 서두에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의지가 분명히 중국은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이 그럼 꺼내들 카드는 어떤 카드가 좀 유력하다고 우리 소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인질 카드일 것 같아요. 인질 카드. 인질, 잡아놓은 인질. 그래서 중국이 뭐 결과론적이지만 미국의 아주 이제 유력한 인질 3명을 지금 미중 전쟁에 잡아놨어요. 그래서 1번이 뭐냐 그럼 애플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미국 시가총액 1위 애플은 네. 자기가 만들고 있는 생산품의 95%를 지금 차트 나오는데 중국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테슬라. 그 전 세계 캐파의 40%를 상하이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몰마트. 뭐 미국인들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이제 슈퍼마켓인데 거기서 팔고 있는 물건의 원산지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와, 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이 세 기업들을 제재해서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을 못하게 만든다. 테슬라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이제 시가총액과 똑같은 비중으로 만약에 줄어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시총이 한 3조 2천억 달러가 줄어야 되고 이건 GDP의 11% 가까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빠지게 되면 뭐 한국 시장 전체가 휘청거리는데 미국의 삼성전자가 애플이죠. 그래서 애플이 이제 매출액을 하나도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어떤 충격을 받냐? 이건 뭐 정말로 무시무시하죠. 애플 그때 급락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카드를 갖고 있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중의 전쟁에 타협점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원 오브 더 이제 팁이라는 것이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CEO가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미중이 굉장히 중요한 협상의 진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그렇죠? 또 중국으로서는 그 리창 총리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트럼프의 속내를 직접적으로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만약에 트럼프의 특사로 이제 다른 명분은 뭘로 쓰든 간에 앨런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한다고 그러면 미중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뭐 진전이 있을 것이고 또 테슬라는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방금 보여드린 차트에서 보셨지만 뭐 생산량의 40%가 중국에서 이제 생산되기 이게 만약에 뭐 불상사가 생기면 테슬라 전체 주가의 치명타고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고 하여간 그 간접적으로 보면 그런 이제 앨런 머스크의 동향이 미중 관계를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탐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뭐 한 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중국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중국은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인 것 같아요. 수출 비중보다는.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했어요. 지금 중국의 대미 수출이 미국의 대중 수출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관세 치킨 게임에서 우리가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무 말 대잔치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체크를 해보면 중국의 그 대미 수출이 미국의 대중 수출의 3.2배입니다. 그래요? 3배 정도 많은데 뭐 10배가 많다 이건 엉터리고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전체가 중국 GDP의 2.8%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2.8%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품목이 많냐를 보면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그 미국의 주요 국별 산업별 무역 수지 보시면은 네. 전자전기가 가장 많아요. 그다음 차트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금속, 그다음에 기타 제조업, 기계 이런 비중이 보는데 이 기타 제조업 그러네요.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네. 이 기타 제조업이 뭐냐 그러면 일상용품이라고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쑤시개, 마스크, 뭐 이게 기저귀, 장난감 이런 건데 이게 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 저가품을 중국이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이제 서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를 제재했을 때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미국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면 대체할 나라는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소장님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한국과 중국 전략적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미국이 과거 같으면 중국만 이제 상대로 전쟁을 했는데 이번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해요. 그래서 과거는 중국과 미국의 전쟁에서 이제는 미국하고 미국 위에 모든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이제 뭐 적은 이제 친구라고 중국과도 이제 협력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가 워낙 밀접한 이제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 4년과는 완전히 다르게 또 중국 자체가 미국의 동맹들을 벌려놓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유력한 우방 중에 하나인 한국을 의도적으로 굉장히 접근하고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한중 관계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진짜 소장님 말씀처럼 미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무역 전쟁에 휘말려 함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수출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타격이 훨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크겠죠, 한국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나쁜 것은 뭐 트럼프 정부 때 전쟁은 중국과만 싸웠고 우리는 그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미국한테서 이제 26%인가 보복 관세를 받는 이제 관세 공격이 우리한테는 생겼고 1기 때는 원자재를 가지고서 전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은 이미 2번 보여줬는데 2차례에 걸쳐서 광물 수출 통제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냐면 우리 그 차트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이제 주력 수출 품목이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전기차인데 네. 지금 보시면 반도체 소재의 40%를 중국에 수입하고요. 더 문제는 그 배터리는 거의 90% 가까이를 중국에 의존을 해요. 네. 그래서 미중이 전쟁을 하면서 꼭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려고 이제 관세를 전 세계 다 때린 것처럼 중국이 미국을 제재하려고 이 중국이 갖고 있는 광물 자원의 수출 통제를 전면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돌을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우리로서는 미국으로부터는 관세를 받고 중국으로부터는 원자재 조달해서 이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양쪽에서 다 터질 수 있는 리스크가 지금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왜 이렇게 계속 파냐?
거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우리나라 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져서 이게 세계 평균 성장을 못 따라가는 나라에서 지분 줄이고 더 높은 나라를 하는 것 또 하나 있지만 이번 미중의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미국한테는 이제 관세로 터지고 중국한테는 자원을 못 구해가지고서 이제 원자재 공급이 안 되는 생산 차질 그게 이제 외국인들의 눈에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시장에 들어가는지는 돈한테 물어보라는 건데 지금 돈이 얘기해주는 시그널은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 우리한테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돈이 말해주는 시그널은 두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가 한국인 꼴을 지금 그대로 말을 해주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 그럼 한국 국내 기업들은 타겟책이 있습니까? 국내 기업들 미중이 아닌 제3국으로 좀 공장을 옮긴다던가 뭐 좀 방법을 모색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미중의 전쟁터가 이제 바뀌어지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안전지대가 동남아가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이미 아니고 멕시코, 캐나다가 아닌데 근데 문제는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지금은 전체적인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공장은 바로 옮길 수 있어도 공장에 따라가는 부품, 소재, 하청 기업들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1, 2년 만에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애플이 뭐 인도로 공장을 옮긴다고 벌써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95% 이상을 중국에서 만드는 이유가 서플라이 체인을 옮겨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동남아로 뭐 가는 것이 답인데 문제는 그게 1, 2년 내에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미중의 전쟁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나쁜 결과가 우리한테 지금 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트럼프 1기와 2기 때의 전략이 많이 다르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트럼프 2기 시대 미중의 무역 전쟁은 어떤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확실히 지금 열린 마인드라면은 100기를 든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전쟁에서 좀 승리를 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걸까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제가 그 트럼프 1기 바이든 정부, 트럼프 2기의 그 정책을 다 비교를 한번 했는데요. 확실히 다른 것이 무역 정책에서 확실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과만 전쟁을 하다가 이 전쟁의 영역을 확 넓혀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공조 이거 아예 싹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중국으로서는 이제 화장실에서 웃습니다. 자기 한 명만 공격하다가 여러 명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점이 있고 지금 중국이 100기를 들 거냐 하는데 제가 볼 때 100기 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게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크지 않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잡혀져 있는 인질 3명을 활용을 해서 중국이 미국에서 입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카드를 지금 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고 이제 오히려 지금 서로가 관세 카드는 다 썼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200%를 때리든 300%를 때리든 그건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이제 협상이 진행될 때 거기서 이제 서로가 이해관계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명분과 실리를 어떻게 챙기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중국이 예를 들어서 무역수지 흑자를 줄여주고 환율을 일정한 부분 절상한다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수출이 지금 상태로 100% 보복관세를 받아서 빵이 되면은 중국은 작년에 아마 무역수지 흑자를 한 3,600억 불 정도를 미국에서 받는데 이게 날아가죠. 근데 한 3,000억 불어치를 더 사주고 보복관세를 원상으로 돌렸을 때 중국으로서는 뭐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환율을 크게 많이 절상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서로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일정한 부분 이제 챙겨주면서 중국도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카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뭐 유예 기간 90일 동안에 아마 그런 이제 협상의 작업들이 물밑에서 뭐 당연히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이 영향을 받지만 재고가 완전히 떨어지는 3개월 90일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장소가 바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물건 공급을 안 하게 됐을 때 미국이 이제 필요한 소비재를 조달을 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때는 아마 공조가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 기간 정도 안에서 미중은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협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중국은 이렇게 관세 대비해서 어제 최고급 회의를 열어 내수시장 부양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제 내수가 더 큰 시장이니까요. 자, 어떤 논의가 구체적으로 오갔는지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별로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는요. 중국은 주변국
이제 공작회의 이런 걸 했어요. 이게 전에는 없었던 건데 중국의 주변 국가의 나라들하고 어떻게 잘 지낼 거냐. 요건 이제 미중 전쟁하고 사실 관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과 잘 지내자 결론 이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이제 뭐 중국이 굉장히 아련이지만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주변국하고 공동체를 만들자. 이번에 이제 회의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그 얘기는 주변국과 잘 지내보자. 요거를 이제 강하게 시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 대상 안에 한국도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변국과 잘 지내보자. 그리고 중국이 들고 있는 카드도 굉장히 막강하다. 백기를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